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억제하지 못할 때면 나는 네 신발을 집어주고 네 배낭을 지어 나르고 네 교통위반 벌금을 납부하고 너의 상사에게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네 숙제를 해주고 네 앞길에서 돌멩이를 치우고 내가 직접 했어 라고 하는 기쁨을 너에게서 뺐겠지. 난데? 혹은 우리 부모님, 연인, 친구인데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의 신발끈을 대신 메어주거나 가방을 들어주고 아이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누군가에게 아이가 아프다고 거짓 핑계를 대주고 숙제를 대신해주고 아이가 다칠까 봐 길가에 돌멩이를 치운 적이 있다면 이네이블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네이블러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이네이블러는 직역하면 조장자입니다. 나는 내가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망치고 있었다는 어느 엄마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저자는 자신이 이네이블러였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자기 고백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이네이블러로서 힘겹게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삶은 내가 예상한 대로 풀리지 않았다. 살아가는 동안 남편과 아이들이 연달아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그 상황을 믿을 수 없었고 나중에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거렸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심리 카운슬링 학위가 있는 준비된 엄마였지만 남편과 아들 셋, 딸 하나로 구성된 자신의 가족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망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즉, 이네이블러는 사랑한다면서 망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사랑한다면서 상대를 망치는 일은 우리 삶에서 은근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너는 나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길들인다는 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네이블러는 헌신이라는 탈을 쓴 가스라이터와 흡사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해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한 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통제하는 건데요. 이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이유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지를 모른다는 점 때문입니다. 게다가 헌신의 탈을 썼다니. 다만 이네이블러는 가스라이터와 좀 다릅니다. 이네이블러는 관계에 집착하는데요.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과도하게 상대의 비위를 맞추게 되죠. 이렇게 보면 일견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민영하에 누군가를 조장하거든요. 여기서 조장이란 단어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조장과 조종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네이블러는 조장하지만 가스라이터는 조종을 합니다. 가스라이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조종해서 착취하지만 이네이블러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더 쉽게 말하면 드라마 펜트하우스 속의 천서진은 이네이블러가 아닙니다. 일견 딸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헌신적인 엄마이지만 천서진은 자신을 빛내주는 도구로서 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길들이고 통제할 뿐이죠. 천서진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주변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고 소시오패스이지 이네이블러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네이블러는 왜 이네이블링을, 즉 조장을 하는 걸까요? 사실 이네이블러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착한, 지혜로운, 품위 있는, 헌신적인 혹은 고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꽤 괜찮고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뼈와 살을 깎아가며 상대를 위해 헌신한 결과 자신은 적어도 남의 눈에 쓸모 있는 사람처럼 되었으나 그토록 사랑했던 상대방은 망가져버리는 거죠. 이네이블러가 상대를 위해 했던 행동이 그 사람을 망친다는 것. 여기에 방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이네이블링은 악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네이블러는 헌신적이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도한 돌봄이 상대의 의존성을 점점 심화시켜서
자존감 낮고 무책임하며 무동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맥락에서 극단적인 이네이블링은 대리인성 뮌하우젠 증후군과 다를 바 없기도 한데요. 대리인성 뮌하우젠 증후군 환자는 사람들의 눈에 천사 같은 인물로 비춰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욕구는 있죠. 다만 대리인성 뮌하우젠 증후군 환자는 상대를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만들어서라도 헌신적이고 박애적이라는 찬사를 얻으려고 합니다. 대리인성 뮌하우젠 증후군의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둘째 부인 일레인인데요. 호킹 박사는 간호사였던 일레인과 재혼 후에 유난히 부상을 자주 입어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일레인은 그를 헌신적으로 돌봄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과 찬사를 받죠. 하지만 일레인의 범죄 행각은 결국 들통이 납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호킹 박사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휠체어를 넘어뜨려 손목뼈가 부러졌다는 목격담이 나왔고 얼마 후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죠. 물론 이네이블러가 일레인처럼 신체 학대를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고 진정성 있으며 그들의 행위는 지극히 헌신적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심리적 건강을 저해하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네이블링은 대리인성 뮌하우젠 증후군 못지않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네이블러가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어린이를 협조적인 성인이 되도록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남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들은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고 명령을 따를 때 보상을 받는다. 이런 반응이 강화되어 어른이 되어도 조장하는 습관으로 유지될 수 있다. 우리는 사회화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수능적, 심지어 순종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거나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라는 식의 협박도 마다않죠. 결과적으로 아이는 부모, 나아가 사회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고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모든 인간이 성장 본능, 즉 자기 실현 경향성을 타고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과 사랑뿐이라고 강조하죠.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텐데요. 심지어 그렇게 키우면 아이를 망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저스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조건적 사랑의 위험성인데요. 너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가 아니라 무엇 해야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는 말을 반복하면 가치의 조건화가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성장을 위한 자기 내면의 소리는 무시한 채 부모의 비위를 맞추고 부모가 바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되면 아이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해봤자 생존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는 빠르게 자기 욕구와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터득하는데요. 이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완전히 성격으로 굳어져서 남이 원하는 대로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겉보기 굉장히 수능적이고 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네이블러가 한 명 추가되는 거죠. 그럼 어떤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네이블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갈등이 있는 가정, 특히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대를 이어 이네이블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곤란을 이겨내고 역기능적으로나마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누군가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 바라는 성역할 기대 때문에 어머니가 이네이블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 가정에서 누군가를 돌보지 않으면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네이블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네이블러가 세대를 거쳐 전수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에 나는 알코올을 절대 남용하지 않을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만 알코올을 몹시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책의 저자도 그리고 저자의 남편도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이 때문에 저자는 남편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 술을 싫어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사실 심리상담 현장에서 저자처럼 알코올 중독이나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부모가 싫어서 그런 성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선택한 연인이나 배우자가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의 부모와 비슷해졌다며 고통스러워하는 내담자를 만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을 예를 들어 볼까요? 폭력 가정에서 어머니는 맞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정확히는 생존을 위해 남편의 비위를 맞추고 자녀에게 가급적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머리로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며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비위 맞추는 어머니의 행동을 뼛속 깊이 학습하게 되죠. 결국 딸은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방식, 즉 비위 맞추고 조력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딸도 어머니처럼 이네이블러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네이블러인 딸에게 의존하기 시작한 파트너는 점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도 딸이 다 받아줄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파트너가 공격성을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즉 폭력을 행사하면 딸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랬듯 딸도 그의 비위를 맞춤으로써 파트너의 폭력이 지속되도록 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네이블러의 자녀들이 모두 이네이블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네이블러의 자녀들이 이네이블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죠. 폭력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때려도 되는, 즉 때려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누구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때리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습니다. 그것이 범죄임을 알기 때문에 처벌이 무서워서, 혹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으니 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조차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이를 악물고 참을 수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오늘 촬영장에 오는 길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다른 차를 보고 저런 봤나 하고 화가 났지만 궁시렁궁시렁하고 몇 마디 해주고 꾹 참았습니다. 그래놓고도 저의 목소리를 열심히 녹음하고 있을 블랙박스를 의식하며 후회했죠. 그런데 안 그래도 되는 상황에 놓여지면 어떨까요? 심지어 화를 참지 못하고 어쩌다가 한번 때렸는데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나의 눈치를 보고 나의 화를 달래주며 나의 비위를 맞춰준다면 처음에는 가책이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때리고 싶은 충동을 참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러들은 이런 상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들은 상대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그것의 부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당성을 인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상대가 자신을 미워하거나 떠날까 봐 겁을 먹고 오히려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집니다. 저자는 이런 맥락에서 자신을 이네이블러라고 불러요. 우울한 남편을 잘 보살피기 위해 남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은 자기 감정만 중요한 사람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4명의 아이를 위해 무조건적인 헌신을 다했지만 그 헌신이 사실은 아이들을 아이답지 못하게 조장하거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고 싶은 사랑만 줌으로써 아이들의 발달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네이블러로 성장한 저자의 입장에서 그것은 최선의 생존 전략이었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저자 자신조차도 행복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오래 지속되면 상대방에게 그 헌신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영화 부당거래의 명대사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오래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이 호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착각해서 그 호의가 중단되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화를 내죠. 늘 살뜰히 의복을 챙겨주던 아내가 어느 날 몸이 아파 셔츠를 다림질해주지 않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아내를 밥이나 축내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 취급하는 장면. 오랫동안 우리 안방극장에서 자주 나오는 레퍼토리였죠. 물론 헌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치부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고지순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고결하고 가치 있는 개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실현, 자아 성장 혹은 정신적 성숙이라는 맥락에서 그 누구에게도 유익함이 없는 조장 행위를 헌신이란 이름으로 독려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희생,
희생을 위한 희생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자란 사람은 결코 온전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주변의 사람 중에 이네이블러나 의존자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지나치게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 헌신으로 인해 편리해지긴 했으나 제대로 자기답게 살지 못하거나 부채감에 허덕이는 사람은 혹시 없나요? 이 책의 저자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을 인식했으며 무의미한 헌신을 그만두고자 마음먹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헌신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볼까요? 존이 20살이 되기 직전 여름에 사건이 시작되었다. 존은 병적인 피해망상증에 시달리며 자기 방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존은 창문이 없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설핏 잠이 들면 공격받을지도 모른다는 지나친 걱정 때문에 오래지 않아 존은 잠을 거의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존은 저자의 둘째 아들입니다. 준수한 외모의 창의적인 아이였던 존은 10대까지 저자인 엄마 밀러의 자부심이었죠.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배우 조인성 씨가 맡았던 장재열이 잘 나가는 추리소설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욕조 안에서 잠이 드는 것과 비슷하게 존 역시 창문이 없는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자는 행동을 보입니다. 아마도 잠이 들어 외부 공격에 취약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존에게 창문이 없는 화장실은 누구도 자신을 훔쳐보거나 공격할 수 없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된 것 같습니다. 저자의 아들 존은 이후 조현정동장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병은 환청과 망상을 주 특징으로 하는 조현병과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기분 장애가 혼재되어 있을 때 진단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병이 이네이블러인 저자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이 병은 뇌의 생화학적 이상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저자의 이네이블링 때문에 존이 이 질병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존이 자신의 병증을 다루고 표현하고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에는 이네이블링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이 성장하는 동안 나는 남편을 대할 때와 비슷하게 그 애를 대했다. 아이의 기이한 행동을 받아주었고 아이를 위해 핑계를 대주고 자질구레한 일을 대신해 주었고 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앞질러 해결해 주었다. 존이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학교를 그만둔 일도 합리화했고 군대에서 기본 훈련을 끝내지 못했을 때도 집에 돌아온 아이를 덮어놓고 반겨주었다. 이 병의 특성상 질병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에 전구기 증상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막연한 식욕부진이나 무기력과 권태감, 산만하고 부주의함, 강박적인 양상, 의심 많은 특성, 이유 없이 혼자 웃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저자가 후회하고 반성하는 포인트는 아들에게 있었을 전구기 증상을 좀 더 빨리 포착해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존의 긍정적인 면만 보면서 아이의 병을 떠받쳐 주었다고 반성하고 존에게는 과잉 보살핌보다는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현실과 세상의 요구에 맞춰 질병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정말 필요했음을 깨닫게 되죠. 저자의 남편 스탠은 재발성 주요 우울장애 환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우울해하거나 우울증에 걸렸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울하다고 하니 현실적인 책임을 감면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우울하다고 하니 기분 좋아질 만한 자극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 같고 우울하다고 하니 공부나 과제 등을 도와주어야만 할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에도 이네이블러의 성향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두 이네이블러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들은 기꺼이 나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구원자를 자처합니다. 저자 역시 그랬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게 된 사람은 휠체어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장애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키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계속 절망을 느낄 수 있지만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을지 말지는 그들의 선택이다. 모든 것은 그들의 문제이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전략을 개발해야 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 자신이다.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순간순간 처하게 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휠체어를 미는 법을 스스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 이네이블러였던 저자는 기꺼이 남편인 스탠의 다리가 되어주었고 우울한 스탠이 침대에 누워만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그의 삶을 망치고 그 대가로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었죠. 저는 심리상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과 함께 그들의 트라우마를 재처리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피해자들이 사건 직후에는 트라우마의 영향에 압도되곤 하십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이 망가졌다며 절망하시죠. 하지만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해 손상된 것은 자신의 전부가 아닌 일부임을 깨닫게 되고 상처받은 자신의 일부를 돌보는 방법을 터득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눈앞에서 칼에 찔려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했던 어느 요리사는 사건 후 더 이상 요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칼은 더 이상 요리 도구가 아니었죠. 그저 어머니의 피살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칼에 대한 공포는 내가 손에 든 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강박적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집중적인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지 3년이 지났고 그분은 여전히 불편하긴 하지만 요리하는 것이 가능해지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놀랍게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하신 거죠. 속도와 정도의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모든 생명체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자기 치유의 힘과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남편 스탠은 자라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트라우마를 겪었는데요. 성인기가 되자 감당하고 싶지 않은 현실적인 요구에 직면하면 과거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책임을 감면받고자 시도하게 됩니다. 의존자들은 자기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엮이게 하고 너그럽고 동정심 넘치는 사람들이 자신을 저버리기 어렵게 만든다. 이것이 이네이블러가 깨뜨리기 매우 힘든 주문인 셈이다. 사실 스탠은 저자의 이네이블러적 성향을 진작에 간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자의 이네이블러적 성향을 묵인하고 심지어 종종 조장하면서 의존자인 양 저자가 제공한 다양한 편의를 취하면서 지내죠. 표면상 의존자인 것처럼 보였던 스탠이 사실은 저자를 더욱더 이네이블러답게 만든 조장자였던 셈이죠. 한마디로 이 부부는 서로가 서로의 조장자였습니다. 저도 결혼 후에 가족들이 만나게 생선을 먹을 수 있도록 생선 가시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발라주기를 계속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처럼 싱싱한 갈치를 구워서 늘 그랬던 것처럼 가시를 발라 가족들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저에게 고마워할 것이란 기대를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결심을 굳힌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시를 발라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안 될까?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라고. 가족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네가 생선을 발라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묵묵히 참고 먹었을 뿐 먹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섬세한 관찰을 통해 상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때 제공하되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하는 헌신과 달리 이네이블링은 헌신하고 싶은 이네이블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상대가 청하지도 않은 도움을 제공하고 혼자서 기특해하고 우쭐해하는 거죠. 생선가시를 발라 밥그릇에 놓아주는 행동. 그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엄마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저의 욕구였던 셈이죠. 생선가시를 발라주는 조장 행동을 그만두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처음엔 사실 좀 서운했지만 제가 이네이블러다운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자 밀러의 남편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런 불편함을 계속 참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대신 현실의 크고 작은 곤란을 해결하며 소처럼 일해줄 이네이블러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실수를 범하기도 하지만 그런 실수 역시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최선이었지만 그것이 현재에는 최선이 아닐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같은 사람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간만큼 틀림없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생각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하고 자기 안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깨닫기로 결심했다면 변화할 결심도 해야 합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에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이네이블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런 인식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과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말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시나요? 임상심리학자인 저는 모르는 것이 병이라고 믿습니다. 모르면 두려움만 커질 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깨닫는 것이 변화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변화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건강 상태가 곧 심각하게 악화될 것임을 알면서도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저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임을 알아도 우리의 뇌가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도 생존에 문제가 없었으니 뇌의 입장에서는 굳이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새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뇌는 아주 큰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고집을 꺾고 변화를 도모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셨으니 모르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이제 변화를 위해 스스로를 동기화시켜 보세요. 노력하는 자신에게 줄 적절한 보상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의 뇌가 고집을 꺾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2008년 방송되었던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를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국민엄마 김혜자 씨가 극중 가족들에게 1년간 휴가를 달라고 선언하고 짐을 싸서 가출하는 장면이 큰 화제를 모았죠. 주인공이 40년 동안 아내, 며느리, 엄마로 분주히 살아온 희생의 아이콘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물론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이네이블러임을 인식하고 시한부 독립을 선언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희생하는 삶 속에 정작 자기 자신은 없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용단을 내린 것이었죠. 가출 선언 때 주인공은 더 늙기 전에 1년만이라도 인간 김한자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해요. 주인공은 그동안 희생자로 살면서 아마 나름의 가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헌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만한 대상이나 상황이 줄어들거나 혹은 사라지게 되죠.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순간 그제야 주인공은 깨닫게 됩니다. 좋은 엄마라는 칭송을 위해 40년 동안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이네이블러의 역할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좀처럼 이네이블러의 역할을 포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러들은 조장 행위를 그만두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능숙한 이네이블러들은 외적 요인이나 사건으로 인해 의존자를 빼앗기더라도 조장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감이 없는 다음 대기자에게로 관심을 옮길 뿐이다. 사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장하는 대상이 누구냐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지혜로우며 헌신적인지를 증명해줄 누군가가 필요할 뿐인 것이죠. 이런 식의 능숙한 이네이블러들은 안타깝게도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줄 대상이 필요해지는 거죠. 드문 경우지만 심각한 일탈 행동을 한 사춘기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부모를 간혹 만날 수 있는데요. 최소한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껴서 일탈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바람과 달리 아이가 죄책감과 함께 진한 자기 혐오에 빠져들어서 심리적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항복했다고 지각해서 점점 더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부모의 무릎 꿇고 비는 행동이 조장 행위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적인 부모와 권위 있는 부모는 다릅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사랑이라는 허울을 쓰고 강제하고 통제할 뿐이지만 권위 있는 부모는 따뜻하고 지지적이면서도 자녀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할 때는 엄격하고 단호하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엄격하고 심지어 스승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 심리적 베이스 캠프로 남아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 아이는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를 넘어서 물리적 독립까지 꿈꾸게 되고 실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며 지시하고 통제할 뿐 아니라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부모의 아바타가 될 운명을 받아들이고 의존자가 되거나 강하게 저항하면서 반항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족 중심적인 여자에게 개인적 성취란 다정한 이웃들이 사는 동네에 편안한 집을 장만하고 성공한 남편과 반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자녀를 두는 것이었다. 편안한 집, 성공한 남편, 반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자녀. 이 세 가지를 보고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예서 엄마 광미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는 화려한 타운하우스에 의사 남편, 공부 잘하는 딸 예서를 두었죠. 자식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려 하고 자식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뭔가 하고 싶어 해도 본인의 기준상 안 된다고 말려서 못하게 하죠. 자신들이 이미 가본 길이니 어디에 어떤 돌이 있고 그 돌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지어 광미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시 코디네이터인 김주영에게 딸 예서를 맡깁니다. 김주영은 이네이블러들과 그들의 의존자들을 통제하는 아주 능숙한 가스라이터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에게 의존하는 광미향과 예서가 피해자처럼만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악인인 김주영을 더 악인답게 만드는 조장자, 즉 이네이블러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막장이라고 불리는 드라마 속에서 세상 착하게 묘사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사실은 악인을 더 악인답게 조장하는 이네이블러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부모가 선택한 길로만 가는 아이들은 책임감을 느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정작 아이가 선택하는 것이 없으므로 아이가 책임져야 할 것도 없게 됩니다. 책임감뿐 아니라 삶에 대한 주체성도 확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부모의 그림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쉽게 벌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란 아이 성인이 되면 어떨까요? 소위 마마보이 파파걸이라고 하는 의존형 인격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까봐 손해볼까봐 무서워서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자기 대신 결정해주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누군가 결정해주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아닌지 평가하지 못하고 그 결정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삶을 살아가는 재미를 찾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 처음에 읽었던 문장 기억나시나요? 네 앞길에 돌멩이를 치우고 내가 직접 했어 라고 말하는 기쁨을 내게서 뺐겠지. 아이는 돌에 걸려 넘어져 본 뒤에야 그것이 위험함을 인식하고 다음번에 돌에 걸려 넘어지는 실수를 면하게 되면 우쭐해하면서 자신의 권능감을 키워가게 됩니다. 어쩌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걸을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의 앞길에 서서 돌멩이를 치워주는 부모는 어떤가요? 아이가 스스로 해내는 기쁨을 누릴 기회를 빼앗는 이네이블러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조장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기쁨을 뺏어가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아이들은 경험이 없으니 서툴 수 있죠. 그래서 기회를 주었다가도 서툰 모습을 보고 다시 기회를 뺏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여러 면에서 방해가 되는 존재였다.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잘 분배해 주었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에는 서툴렀다. 아이가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고 나중에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했다. 아이들은 바쁘게 생활했고 나는 집안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결국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 저자는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나누어 주지만 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한다는 말에 참지 못하고 결국 저자가 직접 하고 말았음을 고백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는 어른이 기회를 주었다 뺐으면 그것을 처벌로 느끼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는 메시지니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아이는 선택의 기회를 달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자신의 선택을 부모가 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임을 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이블러인 부모들은 주었다 뺏으면서도 서툰 아이를 위해 본인이 희생했다며 뿌듯해합니다. 사실은 아이의 즐거움을 빼앗은 것일 뿐인데도 말이죠. 아이에게 무언가 임무를 주었다면 기다려주세요. 비록 너무 많이 서툴더라도 아이가 해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헬레는 제니 때문에 살아간다.
헬렌은 매우 행복해한다. 반면 제니의 눈에는 미묘하게 절망적인 기색이 어려 있다. 제니는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장난감인 셈이다. 제니는 엄마가 베풀어준 혜택과 선물에 너무 은혜를 입은 나머지 엄마를 떠날 수 없다. 저자의 직장 동료 헬렌은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이 엄마는 딸 때문에 산다며 행복해하죠. 하지만 딸 제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제니의 나이인데요. 제니는 과연 몇 살일까요? 책이 쓰인 나이로 32살입니다. 헬렌은 딸 제니와 심리적 경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욕구를 딸 제니의 욕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제니가 그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은 제니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좋은 엄마라고 느끼죠. 부모 자녀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아내에게 초콜릿을 사다 주는 남편이 많다. 또한 많은 아내가 비만인 남편에게 정성을 다해 특별 요리를 해주고는 남편이 모든 요리를 다 먹은 다음 자신의 노력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다. 아내에게 초콜릿 사다 준 게 나쁜 건가요? 남편에게 보양식을 해주고 서운해하는 게 나쁜가요? 아닙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에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우 아무리 선한 동기에 의한 도움이라도 헌신이 아닌 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링, 즉 조장은 상대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것일 뿐 종종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선택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 하나 살펴볼까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자 시나 아이엔가의 잼 선택 실험인데요. 누군가 한 개의 잼을 골라야 하는 상황인데 A 가게에서는 6개의 잼이 그리고 B 가게에는 24개의 잼이 있습니다. A 가게에서 6개 중에 하나를 구매한 사람과 B 가게에서 24개 중에 하나를 고른 사람 중 구매한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누구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A 가게에서 구매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게에 놓고 온 먹고 싶은 후보였던 잼이 A 가게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5개에 불과했지만 B 가게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23개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A든 B든 가장 먹고 싶은 한 개의 잼을 가진 것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내가 고른 것, 즉 내가 선택한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그 가게에 두고 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론상으로는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선택을 꺼리게 되곤 합니다. 심지어 선택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식당 메뉴에 아무거나라는 메뉴도 등장했죠. 베스는 어디서 식사를 하든지 상관없다고 늘 말한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자기가 좋아하는 식당을 고른다. 베스는 너무나 수능적이라서 선택하는 재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식당에 결국 가지 못한다. 그렇게 행동하는 베스가 좋은 사람이기는 해도 전혀 그럴 필요는 없다.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죠? 난 아무거나 다 좋아. 너희들이랑 하는 거면 다 좋아. 마치 메뉴 선택을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고른 식당을 가서 다른 사람이 고른 메뉴를 먹어도 정말 항상 좋기만 할 수 있을까요? 막상 먹으려다 보니 진짜 먹기 싫은데 하면서 억지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보통 연인 사이에서 오늘 뭐 먹을래?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니 네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메뉴에 대한 배려 아닌 배려 배틀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난 이게 좋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선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또한 이네이블링에 해당합니다. 이타적인 선택인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죠. 누구나 선택한 후에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데 내가 선택을 안 하면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내가 대신 선택해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면제받을 기회를 부여하게 되죠. 누구나 책임지는 건 싫어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가 생겨납니다. 요즘 들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좀 자주 듣게 되는데요. 어떤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평범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평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책임질 일도 없어지니 일석이조이기도 하죠. 선택권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양하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 말 들어서 이렇게 됐으니 책임져라고. 덕분에 이들은 항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 순진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무죄, 너희들은 유죄. 그러다 보니 본인은 항상 빅팀, 즉 피해자이고 세상이 항상 자신에게 무거운 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무거운 짐을 기꺼이 대신받을게 라며 순교자를 자처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를 가해자가 되도록 조장하는 조장자, 즉 이네이블러일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스탠과 저자의 관계와 같이 상호 조장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저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장 행위는 누군가의 삶에 대한 주체성, 의무감, 책임감을 제거하고 자기가 그 책임감을 지려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배려심 있고 착하고 친절해 보이죠. 하지만 실상 책임을 대신 져주는 사람은 이네이블러, 책임을 이양하는 사람은 의존자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망쳐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것이 아닌 책임과 의무는 적법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오롯이 자신의 것만 간직해야 한다. 내 것은 흔쾌히 책임지고 남의 것은 대신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만 지켜도 문제적 상황들이 꽤나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진정한 자유가 생기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누군가를 이네이블러 혹은 의존자로 규정하고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이네이블러나 의존자로 볼 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을 현재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누군가와 첨예한 역할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 딱 견적이 나와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부터는 대신 책임져 줄 필요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색깔에 맞게 살아가세요. 정체성을 잃는 것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삶, 그리고 나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흔들리신다면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누구나 남이 선택한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대로 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네.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래.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맞서 싸운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얘기를 지금까지도 계속 해드렸는데 못지않게 또 힘든 사람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이 나르시시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돼야 지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즘의 차이는 박 부장이 있고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왜? 저는 김씨니까 제가 김 부장 좋은 거 할래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김 부장은요. 일을 잘했는데 상무님이 와서 김 부장 이번 일 너무 잘 됐네. 훌륭해 라고 얘기하면 이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팀 애들이 원래 한기량 합니다. 자, 이 말엔 이런 뜻이 있죠. 나의 부하들도 나만큼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협동을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르시시즘에 완전히 빠져 있는 이 박 부장은 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비슷한 일을 했고요. 잘했고요. 그런데 상무님이 와서 박 부장 이번에 이렇게 일을 잘했어.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띨띨한 부하들을 데리고 내가 그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네. 나르시시즘은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못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꽤 겸손해 보이는 것 같이 연극을 하지만 결국은 얘가 후지고 멍청한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거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려고 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서열과 등수에 민감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 애가 이번에 95점을 받았어요. 야, 잘했구나. 이게 아니라 몇 등이야. 그러니까 석차 위주의 평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 때로는 지나치게 작은 일에도 과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큰 칭찬감을 느끼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받은 일에 혹은 내가 한 일의 성과가 하이라이트 된 것보다 남이 한 일이 더 저평가되면서 그 격차감을 더 많이 느끼려고 한다는 거죠. 정말 힘든 건 이 나르시시스트가 부모가 됐을 때예요. 이런 부모들이죠. 내가 널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제 이건 워밍업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처 부위 하나하나가 이제 이건 내가 너를 그때 없느라고 생긴 상처고, 네. 이건 내가 그때 너를 안느라고 생긴 상처고, 그리고 내 인생은 너를 키움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이다. 사실 자식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주예요. 네. 이게 또 천륜이니 거스를 수도 없다라는, 세상에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겠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부모님을 둔 그런 자녀분들께는 관계를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적당히 멀어지셔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미래를 꿈꿔요. 그런데 자기의 불행을 팔아 자기의 욕구를 해결해? 이건 정말 안 좋은 부모님이죠. 나르시시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게 바로 예전에 봤던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 업무하시는 분에게 자기 차 손으로 밀었다고 온갖 구타하고 협박해서 결국 사직을 종용했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갑질이 전형적으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굉장히 잔인하게 다룰 때 그 전조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어딜 감히. 어딜 감히. 학생이 감히. 젊은 친구가 감히. 여성이 감히. 전 이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탑10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감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치고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악인에게. 이 악인에게 계속 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는 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실제로 나쁜 사람들한테 피해를 본 분들의 상당수가 바로 뭐냐. 어린 시절에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고 그 기간이 길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외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떠나면 다음 사람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아낌없이 좋아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헤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할 때 그때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게 깨끗이 있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헤어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강한 분들은, 그리고 외로움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는 도피를 하는, 그 관계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을 자꾸 의식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질 나쁘거나 못된 직장 상사. 이 직장 상사를 보고도 떠나질 못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얘가 직장 상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은 더 있는 거예요, 나보다. 20대나 특히 30대처럼 청년기에는 굉장히 질이 안 좋고 나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회적 경험이 적으니까 그렇게 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는 능력이 부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을 떠나질 못하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죠. 왜? 그런 인간들은 반드시, 이런 질이 안 좋은 직장 상사는 반드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의 공범으로 나를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뭘 모른 척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거 알고 있었잖아. 다 알면서 왜 이래? 이런 사람들. 실제로 자기 민낯이 들어갈 때 다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모른 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 단 한 케이스도 저는 예외적인 케이스 없이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선배죠. 자,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이건 나이가 젊은 분이든 아니면 상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이든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에코이스트예요. 이른바 네타시오 증후군. 에코이스트는 나르시시스트랑 정반대예요. 뭐냐? 뭔가 잘못되면 생각도 안 하고 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뭐만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를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쁜 짓에도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에코이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가장 착취당하기 쉽겠죠. 가장 먹잇감 되기 쉽겠죠. 자, 그렇다면 이 크레이그 마르킨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네. 주목받는 것을 싫어한다. 네. 문제가 발생하면 내 탓부터 한다. 유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자, 여기서 5개 이상 나온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보세요. 벌써 한 30%, 20에서 30% 정도 손 드셨잖아요. 내리시고요. 그러니까 크레이그 마르킨 박사에 의하면 이분들이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고 심지어는 엄격한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무언가 착취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에코이스트인 분들을 보면 나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진짜로 진짜로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인에게 우리도 때로는 나쁜 짓 할 수 있거든요. 악인이라기보다는 좀 못난 짓을 하는 경우인데요. 그걸 아주 절묘하게 보여준 실험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의 이타성 전문으로 연구하는 엠마 레바인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절묘한 실험을 하나 합니다. 이른바 선택적 정직이라는 거예요. 일정 금액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적힌 카드 중 랜덤으로 하나를 뽑아야 돼요.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짝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홀수를 뽑게 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상대방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게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옵션은 뭐냐? 내가 뭘 뽑았는지 얘기 안 하면 돼.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어머, 홀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공개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거고요. 짝수가 나왔네? 아이고, 이걸 공개하면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지는 거예요. 공개한다는 건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거 뽑았어? 몰라. 안 가르쳐줘. 그러면 동시에,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균등한 금액을 가지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홀수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오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75%가 솔직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홀수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짝수가 나왔어요. 몇 퍼센트가 진실을 얘기할까요? 단 18%만 짝수가 나왔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택적 정직이죠. 그쵸? 자기한테만 유리할 때만 정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적 정직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 결국은 뭡니까? 정직하다라고 뽐내면서 사실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선택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자기한테 불리해도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존경과 예우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의 경우 내부 고발자 아닐까요?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회의 수준이나 정의의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아직도 좀 갈 길이 있다, 갈 길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해질 때가 의외의 순간이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준비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못난 행동 나와서 정말 민망해졌다. 저는 배가 고프면 배고파라는 얘기만 거의 한 10만 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남의 얘기를 아니 화는 안 내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계속 배고프다는 네, 네. 얘기만 해요. 배고파. 배고파 밥 네, 먹자 네, 배고파 이 얘기만 계속해요. 네. 훨씬 낫네요. 저는 실제로 화를 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해서 전 배부르면 바로 온순해져요.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을 한 2시간 한 적이 있었는데, 유학 시절에 비빔국수에다가 계란 3개 딱 넣고 만들어주니까 제가 또 먹으면서 그래 뭐 별일 있어? 바로 풀어지니까 그날 밤 제 아내의 일기에 적혔더라고요. 단순한 것, 딱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못난 짓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런 느낌이죠.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바보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그게 지쳐있을 때입니다. 지쳐있으면 사람들이 자주 했던 못난 행동, 즉 습관, 사실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지만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있을 때 면접 들어가면 그렇게 습관들을 보여줘요. 오후 3시 넘어서 면접 들어온 이 지원자들은요, 이성과 논리는 멀쩡한데, 그래서 대답은 잘하는데 진짜 특이한 행동들을 보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다리를 꽈요. 이게 이분들 습관이에요. 10명 중에 2명이 들어오자마자 턱을 대고 자기가 면접을 진행해요. 10명 중에 1명은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건 예의 바른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습관이네. 좋은 습관이네요. 좋은 습관이네요. 네, 못난 짓이 아니네. 절대 안 우리나라에 왜 보복운전, 난폭운전이 많으냐? 지쳐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회복탄력성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왜냐?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뭔가요? 좌절이 일어나도 다시 좀 올라오는 거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뭡니까? 한번 좌절이 오거나 실패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부정한 일이 저질러져요. 지쳐있을 때 비윤리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쁜 못된 짓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복을 잘 시켜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시간이 없다. 기회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는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만 19살로 못 박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살 넘어서 20살에 들어가면 one fail,
재수예요. 재수가 영어로 번역도 힘들어요. 재수를 영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피로했다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화내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 뭐 많이 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결국 화낸다는 거, 부부싸움도 화내는 거죠. 저는 부부싸움 할 때 늘 거울을 등집니다. 저는 거울을 등짐으로 인해서 제 아내는 저랑 싸우면서 저한테 화내는 자기 모습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 화내는 모습에 되게 낯설어해요. 이런 경우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인데 꽤 된 얘기거든요. 저랑 친한 어떤 프로야구 선수 몇 분이 자기 상담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 내가 너무 미워. 스포츠 신문에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자기 모습이 이틀 연속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끔찍하더래요. 이런 놈이 다 있나? 자기가 화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진 속에서. 셀카 찍을 때 기분 좋을 때 찍잖아요. 좋은 데 가서 기분 더러워, 셀카. 이거 없잖아요. 이건 없다고. 예. 그래서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하죠. 실제로 악성 민원인들이 자꾸 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창구 뒤에 바로 민원인 상대하시는 분의 뒤에 거울을 놓고 효과를 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를 낼 땐 자기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나 중심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네가 그러니까 아빠는 화가 나. 네가 나를 화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빠는 화가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원인 제공자처럼 상대방을 자꾸 만들면 계속해서 원망만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지금 화가 나, 나는 지금 삐졌어, 나는 지금 속상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언어를 하면 상대방도 훨씬 더 나에게 맞춰주기 좋고 나도 상대방에게 좀 더 조절하기가 쉬워져요. 이게 악인인지 손절해야 되는지 아리송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 있잖아요. 난 오늘 이래서 힘들었고 나 이래서 오늘 이런 사람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 이런 자기 얘기만 하소연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그래서 기가 쫙 빨려서 오는 거예요. 뭔가 힘을 얻고 오고 싶은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뱀파이어죠. 소위 말하는 대화 독점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울 유론이 뭐냐? 상대방을 보면서 비슷해지거나 공감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세상에 와서 그런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하면 내 뇌도 그런 불행으로 가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운이 싹 빨려서 오더라고요. 뇌는 계속해서 실제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구 관계라면 너무 행불행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친구들끼리 있을 때 시시껄렁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무목적인 얘기, 의도 없는 얘기, 싱거운 얘기. 사실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리프레시가 많이 됩니다. 사실 친구들은 왜 만나는 줄 아세요? 장난치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좀 도움되는 얘기 좀 하자 막 이러면서. 그럼 관련부나 자격증 소지자를 가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는 서로 교훈을 주려고 만난다기보단 서로 장난치려고 만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장난을 치지 않는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애착과 창조 두 가지를 다 망가뜨려요. 아무리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그 부부가 서로 장난을 서로 치잖아요. 그 부부는 오래 살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라고 해도 장난 안 치는 부부들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 앉아서 무슨 100번 토론할 거예요? 네. 뭐 시사 토론할 소소한 싱거운 얘기를 하라고 만나는 게 친구예요. 사실은 손절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멀리하세요. 가급적 멀리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저 착한 사람인데 가식적이라고 욕하는 친구 혹시 그건 무조건 손절. 착하다는 이유로 더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 나쁜 애들이에요. 소시오패스에 거의 준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소시오패스가 특히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착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권력지향적 소시오패스들은 뭡니까? 힘을 잡는 게 최고의 정직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반대 생각하는 사람을 위선적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들한테는 가장 위선적인 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저 자식 속은 안 저럴걸? 그러니까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 나쁜 짓이죠. 근데 착하면서 힘 약한 사람을 유난히 더 갑질하거나 괴롭힌다? 이건 진짜 질이 안 좋은 인간입니다. 예,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이건 끊어내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사람들 왜 알아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정확히 그들을 알아보고 잘해주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 몇 개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첫 번째가 이런 사람들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네. 나쁜 사람들 연락처를 이름을 써서 저장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심지어는 개자식이라고 하는 나쁜 별명을 가지고. 아니요. 네. 진짜로 피하고 싶으시다면 아무 의미 없게 번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번호로. 그래야 내가 어떻게 받아요? 누구세요? 라고 받죠? 누구세요? 3번만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 얘한테 영향력 행사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게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이 이러시죠.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바이러스가 왜 자꾸 주기가 짧아집니까? 개체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숙주로 삼을 만한 것이 인간밖에 없어서 계속 오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 정말 많은 다른 동물들이 존재하고 있고 멸종되지 않은 수많은 종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변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악인이 바이러스예요. 무슨 얘기냐?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나를 향해 오기가 쉬워져요. 예, 그렇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사회에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생산적이고 회복도 빨라요. 느슨하다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친해 안 친해라고 하는 이분법적 언어를 오늘부터 버리시란 얘기예요. 앵간히 친해 이런 말도 굉장히 좋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에 단 2번 만나는 친구로부터 받는 위로도 상당하고요. 3년에 한 번쯤 만나는 친구나 그런 연락 주고받는 사람에게 결정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내가 위험할 때 나랑 같이 위험해요. 네. 네. 왜냐면 모든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나에게 문화, 취미, 예술, 레저 그리고 이렇게 나의 직업과 직접 상관이 없는 공부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 일에서 초보자가 되면 이건 직업을 잃고 괴로운 일이지만 일이 아닌 곳에서 내가 살짝 초보자가 잠시 돼보는 건 아주 재미있는 행복감과 만족감과 감탄을 만들어내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붓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2달을 써봤죠. 저랑 같이 사시는 그 여자분이 2달 동안 쓴 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 쭉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못 썼으니까 어이없어 하면서 당신은 손가락으로 하는 건 코 비는 거 외에는 절대 하지 마라. 이른바 똥손. 네. 근데 저는 2달 동안에 저를 봅니다. 행복해지더군요. 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의 제가 슬로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도 얼마 안 남았어요. 3달을 더 했죠. 네. 한석봉 선생님도 가시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소시오패스가 혹은 그에 준하는 악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을 종합하자면 뭔지 아세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 왜? 이래야 빼먹을 게 제일 많죠. 착취할 게 제일 많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나에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착한데 나한테 감탄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번아웃에도 취약하지만 이런 악인들의 관계에 있어도 취약해요. 일 외의 일을 해야 내가 감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일이 아닌 것들도 하고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감탄할 만한 행위들을 하셔야만 우리는 그들에게 빈 공간을 혹은 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